안녕하세요. 제 2024년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기본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다루는 올인원 형식의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제를 많이 보강을 하였고, 개념적인 부분도 약간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재무관리를 지금 학습을 할 건데, 재무관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재무관리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재무가 돈이잖아요. 지금 결국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자꾸 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혹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문이고요. 돈을 투자를 할 거면 어디서 갖고 와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갖고 와야 돼요. 조달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럼 자금을 조달을 해오는 방법. 저기 회계하신 분들은 알죠? 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돈을 빌려오는 게 있어요. 돈을 차입을 하는 게 있고, 자, 개인은 돈을 차입하는 것밖에 없고, 기업의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주식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주식 발행해서 팔면 돈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돈을 그냥 줘요? 아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 이자만큼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과연 얘네들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달 비용이라 그래요. 돈을 빌려온 경우에는 이게 이자가 될 거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공짜로 빌려주지 않는다. 그럼 공짜로 돈을 안 빌려주니까 나는 그걸 투자를 해서 이 이자보다 더 돈을 뽑아와야겠죠.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빌려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달된 자금을 운용한다는 건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목적이 되겠죠. 당연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 많이 못 벌 거면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로 갈 수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은 주인이 한 명이 아니죠. 한 명의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수십만 개의 파이를 쪼개갖고 각각 나눠 갖고 있어요. 그 파이 하나가 바로 주식이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죠. 결국 기업의 몸집을 불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걸 우리 이제 좀 유식한 용어를 써서 경제라고 하는데, 이 경제도 결국 사회 현상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회 현상을 결국 돈은 숫자니까 숫자와 관련된 툴을 써갖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그런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학이랑 통계를 많이 써요. 자, 사회과학의 특징, 정답이 없어요. 사회현상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과학도 정답이 나오려면 수백 년간 연구를 통해서 겨우겨우 밝힐 수 있는 것이 그 정답이라는 건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되게 쉽게 구하고, 쉽게 구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잖아요. 수학 안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근데 여기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과학이라고 칭하는 건데,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툴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툴을 써가지고, 이 도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 모형,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단순한, 그러니까 사회를 단순화시켜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화시켜서 모형화한 거예요. 그 모형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지, 이 모형이 사회 현상을 전부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시험을 위한 거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여긴 당연히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사회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주요 시사점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이라고 하는데 둘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이제 당연히 금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당연히 돈이 숫자니까 수학이 많이 들어가겠죠. 통계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정교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금융공학이라는 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이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학계에는 이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논문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이저 내용을 이제 학부생들이 알기 쉬운 수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게 이제 이제 학부 과목에서 볼 수 있는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날것의 상태가 이제 금융공학이라는 거예요. 금융공학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돼갖고 이제 날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조금 중구난방한 면이 있어요. 용어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논문마다 다르고 이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 수많은 학계 지식들 중에서 가장 가장 굵은 뼈대만 배울 거예요. 당연히 그것만 시험에 나오고, 주류가 아닌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실제로 중요한 그 모형들을 이제 우리 교재에 실었어요. 그리고 얘네 안에서 시험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뭘 배울 거냐? 보면 책 첫 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죠. 이제 7개의 대단원이 나와 있는데, 맨 뒤에는 부록이에요. 진짜 얘는 뭐냐면, 요거 보통 대학에서 수업 들으면은 선수 과목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리통계학, 뭐 회귀분석, 뭐 이런 거예요. 뭐 미적분학에서 뭐 이제 최적화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이제 뭐 풀어야 되고, 그 라그랑지 펑션 이거 써야 되고 한데, 그런 것들 다룬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넣은 거고, 그 앞에 이제 6개의 대단원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완전 기초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인은 2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 모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1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쉽기도 하고 막 얘네들에 비해서 중요성도 떨어지는데, 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뭐 작년 기출에는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여기서 문제가 대놓고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뒤에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뭐 효용 같은 거 당연히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개별 자산의 가격을 정하는 이론, 그다음에 그 자산이 여러 개 있을 때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거와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요 3,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요. 파생상품은 크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성격이 크게 다른 옵션과 선물로 나눴어요. 뭐 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선물의 개념이에요. 크게 보면은. 자, 옵션. 그래서 이제 3장은 옵션, 이제 4장은 이제 선물로 크게 나누게 되고, 둘 다 중요해요. 여기는 매번 시험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나와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특히.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이제 우리가 특히 여기 금융공학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려운 수학이 나오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식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냥 진짜 수학처럼 공식 대입해서 푸는 이제 그런 파트인데, 그래서 뭐 확률 과정에 대한 내용, 그럼 얘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 블랙쇼일즈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얘도. 이거 방정식 자체가 모형이에요. 앞에서 제가 모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꺼냈는데, 이제 그런 이거 아니 사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모형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셋 프라이싱 이론들을 전부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업 재무론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개인의 입장이에요. 뭐 개인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을 때의 입장.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업이 됐을 때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기업은 개인보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굴려서 자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고 주인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전문 경영인을 쓰죠, 큰 회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충돌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재무론이라고 따로 그 항목을 떼서 이제 또 하나의 분야로 뻗어 나가는데, 이것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인수합병. 인수합병은 재무관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구조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요거 말고 대리인 이론도 있는데, 대리인 이론은 뭐 경제학 시간에도 다루기도 하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낮아서 수록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요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 대단원을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분류를 해봤더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실제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여기 세 문제까지 나왔어요. 여기도 세 문제까지 나왔고, 뭐 여기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오죠. 여기 포트폴리오 이론도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기업 재무 이론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뭐 모르면 안 되는 거라 딱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금방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데, 당연히 안 중요한 내용은 없네요. 특히 여기 3, 4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본 표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보면은 요거랑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뭐 분산을 갖고 이제 뭘 하라 그러는 수리통계학 문제가 그냥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진짜 이 논문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수리통계학은 제가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 아예 그냥 선수학습으로 넣어놨어요. 선수 과목으로. 이 수리통계학은 뭐 계리모형론 하실 때도 공부를 하실 거니까 크게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맨 아래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는지 보이시죠, 이거? 아니, 여기 안에서 안 내고 이상한 거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거는 버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 알면은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뭐를 지적을 했더니 교수님을 불러서 이제 대학원 올 생각이 없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거를 풀 수 있으면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학부생은 그냥 못 푼다고 봐야 돼요. 저도 이 논문을 찾아보고 겨우겨우 풀 수 있을 정도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네, 요 안에서 그냥 나오게 이제 정형화가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얘네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수리통계학, 미적분학
선형돼서 회계는 1차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굳이 싶은데 그냥 넣어놨어요. 모르면 안 되니까. 막 그렇다고 얘네들이 대놓고 쓰이는 건 아니고, 미적분학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이제 1차도 통과를 못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최적화 문제, 이거는 저거거든요. 뭐 식 하나 써 있고, 이거 최대값 찾아라 혹은 최소값 찾아라, 그리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막 이렇게 여기서 조건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이런 거를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간혹 쓰여요. 뭐 이제 그 이론을 전개를 할 때나 문제를 풀 때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최적화 이론을 모른다, 그럼 뒷부분을 보시고, 제가 부록 강의도 이제 또 넣을 거거든요. 그 부록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이어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데, 자, 과정, 유도 과정,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이걸 유도 과정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과정보다 어떤 과정을 써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고 이 모형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하려는 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 이제 식 전개하다 보면 막 근사값도 쓰고 이제 테일러 근사도 하고 그래요. 당연히 엄밀함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수학적 엄밀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여기는 사회과학이고, 이제 수학은 이제 그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함을 추구를 하면 안 돼요. 머리만 아파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모형 당연히 현실과 안 맞아요. 블랙쇼즈 모형 실제로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면 안 맞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배우겠어요?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옵션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이제 그 최초의 발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블랙쇼즈 식을 써서 옵션의 가격을 구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갖고 현실에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모형을 열심히 외워갖고 문제를 풀어내야겠죠. 애초에 이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의 단순판이에요. 단순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단순화를 시키겠어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직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관이 뭐예요? 결국 시사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만 딱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 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제 풀 때의 자세예요. 아무튼 과정을 알면 좋아요. 그 과정을 그냥 사실상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 과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 이 모형이 결국 수식이죠. 뭐 캐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식인데, 그 수식을 외워서 값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그냥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 22개의 장이 있어요. 각 한 장마다 강의를 하나씩 찍어서 올릴 건데, 내용이 너무 많으면 2개, 3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걸 듣기 전에 해당 장의 렉처 노트 요거 교재를 읽고 오세요. 그리고 예제는 제가 당연히 풀어 드릴 건데 여기 뒤에 해설도 있고요. 맨 뒤에 가시면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참조를 하셔서 이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세요. 내가 풀어준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당연히 까먹고 다음에 봤을 때 몰라요. 새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서 다시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재무관리금융공학 이제 OT를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1장 이제 1단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